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주식을 못 하기 때문에 막혀 있어서 해외 주식을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사고 있는 주식들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또 드려볼게요. 재밌다. 네. 공부하는 줄리님. 코스피가 3,000을 넘은 이유가 넘쳐나는 유동성도 있지만 그동안 저평가된 한국 주식의 재발견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반도체, 수소차, 2차 전지, 바이오 등 산업군이 탄탄한데 유동성이 빠진다던가 공매도가 허용되면 지수가 빠질까요? 사실은 답은 없는 질문일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고 네. 항상 빠질 수가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네. 유동성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건 다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항상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의심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공매도를 허용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괜찮으면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도 기존의 생각이 막혀있던 생각이 열리는 거니까 주가가 빠질 수 있죠. 당연히.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는 순간 주가가 야 이제부터는 공매도 허용한 애들아 야 한국 주식 비싸다고 생각하는 애들 다 모여 이러면은 이제 빠질 수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JP모건인가 한국 주식의 피크는 이미 1월 11일 날 지났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막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힘의 균형에 맞춰서 누가 이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저희의 전망은 결국은 이제 우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면 이건 좀 개별적인 질문인데요. 투자를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계실 거잖아요. 네네. 팀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어떤 점을 보고 투자를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주식은 제일 못 하기 때문에 막혀 있어서 네. 해외 주식을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사고 있는 주식들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야, 비트코인 최근에 또 네. 난리도 아니었는데. 썸네일이 떠올라 버렸어요. 안 돼.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가효석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낚시를 하겠다는 거고. 죄송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꺼냈으니까 이거는 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예. 어차피 꺼냈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르는데 오늘 내일 안 올라도 돼요. 먼 미래에 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난 기다려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만들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최근에도 엄청나게 또 갑자기 올랐었잖아요. 단기간에. 그렇다가 또 내렸죠? 그렇다가 또 제가 이제 조정되고. 이걸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비트코인을 분석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범하는 오류가 네.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빠지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만약에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분석이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자산이 아니잖아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이 자산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걸 가지고 거기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산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얘기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받으면 그때는 금리가 오르면 빠질 수도 있고 금리가 내리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달러가 해서 그건 영향을 받는. 왜냐하면 금리든 달러든 뭐 이런 그 굉장히 많은 자산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산으로도 지금 인정 못 받는데 팀장님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시면서 결국은 자산으로 인정받을 거라는 거죠. 네.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네.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은 아직 자산으로 인정받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니
자산을 인정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작년 말에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목표가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공격적으로 나왔던 데들도 많고 막 그런데 그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의 시가총액의 몇 % 정도 되면 되는 거지? 라는 질문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11조 달러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야? 1조 달러. 예. 그러면은 뭐 지금 수준에서 뭐 3배 올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 30%까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배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냥 뭐 저는 비트코인을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 빠져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네. 예. 저는 궁금한 게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내가 공부한 만큼 투자해서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의 기준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얘는 오래 가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뭐 이게 진짜 원래는 책 얘기 하러 왔는데 네. 이게 주식 얘기를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저한테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뭐 사야 되냐? 네. 뭐 사야 되냐? 저한테도 물어보지만 와이프한테 많이 물어봐서 와이프가 오빠 뭐 매뉴얼 좀 주세요. 매뉴얼 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행선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말을 빙빙 돌리다가 결국은 한다는 얘기가 야 니네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 내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딱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네이버, 카카오 그냥 사세요. 끝. 그냥 저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네이버, 카카오는 그냥 빠지면 고맙네.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싸게 팔아주는 사람이 있네. 세일했네. 이러면서 이제 사시면 된다. 이거는 계속 길게 기다려줄 수 있는 주식. 이 세상의 변화에서 발맞춰서 이 기업들은 굉장히 스스로 자생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빠져도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아니 50% 빠지면 어때? 그러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다 해가지고 다시 세상을 바꿔나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저는 너무 좋지 않나. 근데 이제 삼성전자, LG화학 이거 너무 좋아요. 올해 좋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아직은 시크리컬이거든요. 시크리컬이라는 얘기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네이버도 시크리컬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 10년 초반 이럴 때는 이 네이버라는 회사의 이익의 상당 부분이 광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광고라는 것도 굉장히 시크리컬한 거잖아요. 경기가 네. 좋을 때는 많이 하지만 안 할 때 안 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네이버가 그걸 극복해낸 거죠. 자생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저는 보면 되게 막 흥분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해줬으면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개를 사놓고 단 한 번도 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조금 더 좋습니까?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굳이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두 회사는.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질문 드려보고 싶었었거든요. 자녀에게 만약에 증여를 해서 주식을 사게끔 한다면 뭘 사면 좋을까요? 라는 것도 하나의 갖고 있던 질문 리스트 중에 있었는데 답이 됐네요. 결국은 네이버나 카카오 사서 그냥 어차피 자녀는 성장할 때까지 묻어놓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제가 작년 내내 네이버 카카오 얘기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네이버 카카오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랑 똑같네. 기관 투자자분들이 맨날 맨날 똑같냐? 아니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매번 다른 이유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똑같이 6개월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맞지 매달 바뀌는 게 그게 투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진짜 정말 지겹다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형자산 얘기만 했었고 올해는 리얼옵션 얘기만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리얼 옵션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침 네.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리얼 옵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책에서 소개를 했고 네. 사실은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하고도 세미나를 많이 해봐도 이제 말을 해보면 이제 눈빛을 보면 좀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들었나? 좀 책에 처음- 동그라미 되게 많이 쳤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제 표현의 문제도 있었고 설명의 이게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3프로 TV에 나가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리얼 옵션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진짜 주린이의 눈높이로 맞춰서 내가 설명하겠다고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가지고 한 거라서 네. 진짜 그냥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짧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혹시 부족하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 네, 네. 옵션이라는 것부터 설명해야 돼서 좀 멀어요, 갈 길이. 근데 네. 이제 옵션이라는 거를 제가 복권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은 내가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권리잖아. 그래서 권리라는 거는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1,000원이면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권리는 네. 권리만 사는 거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한 주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10%가 예를 들어서 올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삼성전자는 9만 원, 9만 9천 원이 된 거잖아. 근데 나는 9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얼마를 벌 수 있니? 9,000원. 9천 원을 벌 수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얼마를 냈어요? 1,000원만 냈잖아. 네. 9배를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사기잖아. 9배를. 생각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지? 콜옵션 너무 좋잖아. 근데 만약에 9만 원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네. 1,000원을 모두 잃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럼 딱 복권을 비유한 이유를 아시겠죠? 복권은 1,000원에 사잖아요. 근데 벌면 또 엄청 많이 벌 수 있지만 만약에 당첨이 안 되면 그냥 다 날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 투자의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살신성의 있는 정신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를 가치를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를 왜 붙이냐면 제가 이제 복권을 밸류에이션을 해보자고. 복권의 기대값은 얼마일까? 복권이 1등이 당첨될 확률은 0.0000001%인데 네. 1등에 당첨만 되면 23억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두 개를 곱해서 더한 값을 다 합치면 기대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네, 이제 네. 550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근데 복권은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가 맞냐는 거지. 음. 그 질문이 리얼 옵션을 시작할 때 제가 만들어낸 그 예시거든요. 네. 근데 그 450원이라는 것만큼이 옵션의 가치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 잠깐만 현대차가 아니죠 이제 기아차지. 기아차가 애플이랑 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안 할 수도 있죠. 네. 할 확률이 50%라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기아차에 떨어지는 이익이 뭐 20조다. 이러면은 확률이 50%니까 10조. 그럼 10조를 더하자. 요 계산은 뭐냐면은 55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550원보다 더 주죠. 네. 왜?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 그게 콜 옵션이랑 똑같다는 거야. 네.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은 굉장히 옵션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아차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옵션이 붙는 순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요 움직이는 그 구간을 옵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옵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옵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된다라는 거고 이 옵션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뭐 시작되는 점이 있고 만기가 있고 행사 가격이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의미는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변동성이라는 단어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기존의 주식시장에서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그 삼성전자 아까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내내 9만 원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여. 그러면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시겠어요? 안 살 것 같은데. 뭐하러 사? 안 사지. 네. 근데 만약에 이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원까지 갔다가 네. 10만 원까지 갔다가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럼 어떻게 이 가격을 얼마 비싸게 사야 되지 않겠어요? 이 콜옵션 사고 싶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쪽으로 내려갔지만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잖아. 네. 그 기대감을 주는 게 뭐냐면 변동성인 거예요. 네.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변할수록
옵션이라는 것의 가치는 커져요. 그러니까 옵션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시장에 가서 복권을 한 장 샀어요. 근데 이 복권을 한 장 사서 1,000원에 샀지만 요거를 누가 살 사람 없나?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죠. 1,000원을. 그래서 이 사람한테 팔면은 1,200원에도 팔고 900원에도 팔고 왔다 갔다 이 거래량을 옵션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언제 올라가냐면은 막 복권이 당첨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은 올라가. 근데 누가 거의 결정이 됐어. 예를 들어서 누가 당첨되고 이런 게 그러면 똥값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게 클수록 오히려 옵션의 가치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차랑 애플이랑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시장에서 막 말이 엄청 많을 때가 사실은 오히려 주가가 더 좋을 때라는 거예요. 옵션의 개념으로 보면. 네. 아, 그래서 뭐 뉴스에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사고 그거랑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걸 이제 옵션으로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예시가 뭐냐면은 게임 회사들도 비슷한 거거든요. 출시 전에. 게임 회사가 출시하기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야, 이 게임 돼. 아니야, 안 돼. 돼. 그리고 나서 막상 출시가 돼도 야, 올해 그러니까 어저께 매출 20억 나왔어. 근데 오늘은 10억밖에 안 나오네. 내일은 30억이네.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워요. 그때 주가가 제일 좋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된다라는데 더 베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다가도 될 수도 있는 것 같잖아. 네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반영되면서 주가에 녹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뭐가 있냐면 제약회사에 신약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제약회사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 가수가 될지 안 될지 요건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비슷한 개념의 그런 게 있는 게 비메모리가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옵션을 많이 뿌려놓은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얼 옵션은 여러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뭐 LG화학을 예를 들자면 LG화학은 리얼 옵션이 작년에 발현이 된 거죠. 왜냐하면 LG화학이 배터리와 관련돼서 투자를 지난 10년 동안 엄청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걸 복권 산 걸로 다 날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리얼 옵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가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저는 투자에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말씀하신 걸 듣고. 리얼 옵션이 있고 옵션이 붙을수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관심도 커지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럼 뭐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오르기 전에 사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변동성이 제일 클 때 팔아야 되는 거죠. 악유가 제일 많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그거 가지고 신나서 더 사지 말고 오히려 악유가 많을 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게임 업계 아까 막 예를 드셨잖아요. 그럼 게임이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 뭐 개발을 한다더라라는 소식이 들려서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 미리 사놓고 그렇죠. 이제 막 출시가 돼갖고 막 매출이 막 발생하고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팔고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접근하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말씀드렸었으니까 네.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이 회사는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비유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 포스코나 SO일 같은 회사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걸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네.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공장을 만드는 데 쓰는 돈은 비용 처리를 안 해요.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떨어내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 비용으로 다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회계 처리상의 문제가 있어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냐면 이 플랫폼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는 지금 비용 처리하고 얘는 비용 처리 안 하고 있어서 여기서 생기는 오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무형자산으로 하는 회사들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이게 투자를 하도 많이 해놨잖아요. 이미 네. 비용 처리를 다 해놨잖아. 근데 여기서 머니타이제이션이 시작되는 순간 실적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근데 공장을 만든 회사는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비용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다가 실제로 매출이 나올 때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공장이 지어졌다고 해서 더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완전히 달라요.
온라인 세상에 공장을 짓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군요. 그렇죠. 재밌네요. 네. 저는 끝으로 이 질문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작년 한 해 내내. 근데 또 주식시장만 보면 잠깐 3, 4, 5월 뭐 이때 좀 힘들다가 다 회복하고 지금은 막 전고 좀 뚫고 올라가고 역대급 수치를 막 달성하고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막 코로나 변종이 또 이슈잖아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더해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또 되게 많이 투자 전화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동, 이 많은 이 코로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경제 성장률이랑 주가 수익률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을 들어보면 네. 당연히 관계 있는 거 아닌가? 네. 관계 없어요. 관계 없나요? 아예 관계 없어요. 아예. 2020년만 봐도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2020년 전에도 어. 아예 관계가 없었어요. 원래. 원래 네,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좋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주가가 좋을 때도 있고 경제가 좋을 때 주가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작년에 그렇게 말이 많았냐? 너무 심하니까. 맞아. 너무 심하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지 원래 상관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왜 심했냐 그러면은 경제라는 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변하는 그런 대상이 정부, 가계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들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여기 다 있는 거고 주식이라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아빠가 뭐 상장 기업 대표래 엄청난 사람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그 기업들로만 모여져 있는 게 주식이고 여기는 이게 다 모여 있는 거잖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진 거는 우리가 막 양극화 얘기도 했지만 예. 이쪽은 진짜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쪽이 진짜 안 좋아졌는지를 보자는 거죠. 음. 아닌데 생각보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안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이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 코로나가 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가 또 나오면 여기가 안 좋아지겠죠. 여기도 안 좋아질까? 이게 주식을 생각할 때 중요한 판단이 되는 또 거예요. 울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괜찮아요. 근데 저 좀 궁금한 건요. 농담이에요. 이 우리 이제 가게와 정부와 이쪽 입장, 예를 들어 가게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퇴사된 분들도 많고, 그럼 결국 내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는 결국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맞습니다. 물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완전 따로 논다는 게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만약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미국이랑 우리가 연결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수출을 끌어준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간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냐? 미국 애들인데 네. 미국 애들은 무슨 돈으로 샀냐? 정부에서 줬잖아요. 아, 엄청 찍어내서. 네. 얘네들이 지금 해놓은 걸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게 얘네 가처분 소득, 미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이렇게 과거부터 쭉 그려놓으면 이렇게 가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네. 코브라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네. 가처분 소득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출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감소했죠. 네. 근데 이렇게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쓸 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겼잖아요. 네. 미국 국민들한테는.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찍는다면서요. 이제 1.9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없던 수요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회를 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돈 받았는데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갑자기 돈을 줬는데 여행은 못 가고 집에 앉아서 맨날 재택만 해야 되는데 아이 TV 한번 바꿔볼까? 저기 가구 오래된 것 같은 가구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혜를 본 거고 이게 지속될 거냐? 이거 끝난 거 아니냐? TV를 어떻게 매년 바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옆집에서 TV를 바꿨는데 우리 집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집이 꼭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돈을 또 준다는 거죠, 지금. 네. 그 바이든 1.9조 부양책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돈이 정말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는 속으로
우리 팀원들하고도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게 야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거냐 진짜로? 백신도 다 맞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왕 할 때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끝까지 가게 해서 완전히 그냥 뭐 소리 안 나오게 그냥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고압 경제라고 하거든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끝까지 그냥 악소리 날 때까지. 아니 그만 좀 줘 막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네. 아니, 돈 너무 많아 이런 얘기 나올 네. 때까지. 그래서 소비가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다시는 뭐 이런 얘기 안 나올 때까지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야 고용이 조금 회복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러면 기업들이 고용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후에 좀 안 좋은 뭔가 상황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때 좀 알람 해주실 거죠? 네, 리스크. 네, 알겠습니다. 믿고 있을게요, 가추성님. 네. 어디서 알람해 주실 건가요? 저 이제 제 채널에서 뭐 네. 거의 뭐 매주 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네, 잠깐 홍보해 주세요. 네. 제 홍보는 네. 다독 구독자분들께 잠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많이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채널을 만들어서 한지 지금 한 8개월 됐나? 이제 구독자분은 거의 이제 9만 명 아니요, 그럼 9만 명이 5만 명, 5만 명, 9만 명은 이제 방송 올해 안에 될 나가시려면 거고. 9만 명 될 거예요. 네네. 네. 5만 명 정도 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을 처음에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2월 달에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세미나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뭐 10명, 20명 이렇게 갔었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초부터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제 채널에 있는 거 1편부터 쭉 보시면 투자 관련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지금 쭉 정리해 나가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주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장이 불안해질 때 저쪽에서 알람 주신다니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2시간 동안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희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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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